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사탐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무령왕릉 석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석수란 것은 궁전 혹은 무덤 앞에서 바깥을 향하여 세워두고 또 이 돌 안에 돌 위에 이렇게 그 일정한 문양을 이렇게 새겨놓고 그 상징성을 알려주는 그러한 돌에 새긴 동물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동물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일상에서 보는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는 그런 동물이 아니라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그러한 미스테리한 그러한 모양으로 이렇게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석수를 일러서 미스테리다 알고 있고 여전히 그것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무령왕릉 석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살펴보면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곡선 형태의 그러한 그 문양이 새겨져 있고 또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새겨져 있고 이 입술이라든지 그 다음에 문양 위에 또 이런 문양 위에 붉은색의 물감 이런 것이 칠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것을 다 설명하기가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두 편으로 나누어서 이 석수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미스테리 문양으로 혹은 그냥 상징적인 문양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상징하는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누구도 시원하게 대답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영상이 시작된 이후로 계속 시청해 오신 구독자님들이라면 여러 번 설명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고대인들 또 특히 한민족의 선조들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요소, 그것은 제사 그리고 군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 소목관계라든지 이러한 그 인적 상황을 알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고대 우리 선조들은 다 그것을 꿰뚫고 거기에 맞는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 고대 건문들을 보게 되면 거기에 나타난 상징적인 문양들은 결코 그냥 단순한 문양이 아니라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그 문양들이 어떠한 형식에 의해서 점점 변화되고 또 그 형태가 복잡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최초의 형태는 사실로부터 시작되었지만 그것이 토템으로 인식되는 그 후대로부터 점점 거기 문양의 원형에서 상징성이 대를 이어서 내려갈수록 보태지면서 그 문양들이 본래의 형태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유를 한다면 아마도 모핑기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형태로서 나타나게 되는데 특히 고대 상용문자 여기에서 보게 되면 본래의 오래된 것일수록 오래된 문양일수록 사실에 가깝고 단순해지지만 후대로 내려갈수록 그것이 점차 복잡해지면서 원래의 형태를 희석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에게 잘 알려지고 신성시되고 있는 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용이라는 것을 본래의 형태로 가게 되면 매우 단순합니다. 그러나 후대로 보게 되면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비늘이 있고 뱀의 모양이고 또 어떤 불을 내뿜고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보태져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용의 상징이지만 그러나 본래의 첫 시작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이 석수는 앞에서 보았던 그 장면의 반대쪽인데 대칭되는 형태로 이렇게 문양이 새겨져 있음을 양각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렇게 붉은 색깔이 여전히 남아 있죠. 또 여기 머리 부분에 철제로 된 이러한 상징성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래의 가장 단순했던 이 문양의 형태는 어떤 것일까? 그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무령왕릉 석수에 있는 그러한 형태는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보았던 그러한 건문 속에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일단 여기에 이 고기의 모양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둥글게 말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쪽으로 가게 되면 아마도 이것은 또 연결되는 어떤 다른 문양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가장 단순한 형태가 바로 여기에 보이는 이러한 문양이 됩니다. 이 문양이 더 발전을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식으로 이렇게 큰 말린 형태로서 이렇게 표현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 보면 지금 이 부분은 이렇게 소위 말해서 C자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C자형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이면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C자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곡,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고곡이라고 하기보다는 자목이라고 하는 것이 옳은 표현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누에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 우리의 선조들은 제사를 가장 우선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선조와 또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매우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민족으로 볼 때, 기준으로 할 때에 북에는 신농 하나님이고 목에는 바로 신농 하나님의 따님이 되는 뉘조, 이분은 황제와 결혼을 해서 소호 금천씨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 뉘조가 모계로서의 시조가 되는데, 그래서 이분은 사마천 사계에 보면 누에를 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잠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누에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키우는 벌레. 그래서 하나님 천자와 벌레 충자를 이렇게 해서 잠이라고, 누에 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조로부터 자신에게 이르는 그러한 상징성을 보태기 위해서는 원래의 첫 출발이 되는 그 형상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조, 부계로서의 신농 하나님은 이분은 자신의 상징이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이죠. 남자의 시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의 할아버지, 최초의 시조, 이런 뜻으로 조라는 이 글자가 되게 되고, 그 다음에 목에는 이 누에죠. 누에이기 때문에 이것은 누에의 형태로서 이렇게 누에가 이렇게 고치 속에서 자는 그러한 형상,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청동기물에 있는 이 글자는, 이것은 바로 최초의 누에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누에의 모습이 되고, 뒤에 나와 있는 이것은 바로 이분이 주가 되고, 그때 당시에는 모계 사회는 푸나루아 사회이기 때문에 2대2의 혼인 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자 둘, 여성 둘 이렇게 돼가지고 삼촌과 조카, 또 고모와 조카, 이런 식으로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청동기물에 표현되어 있는 이것은 주부가 될 것입니다. 고모의 모습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이 모계에서 태어난 2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렇게 갈라진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데, 이것은 뭐냐면 이 C자형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누에는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로서 나타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근문을 보게 되면 또 이런 식으로 해놓고 이렇게 가운데에 선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C자형으로 되어 있는 이 표현은 바로 여기에 누에의 이 모습을 여기에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에가 이것과 같은 형태가 되려고 하면 이렇게 90도 회전을 해야 되죠.
여기에서는 상세한 그러한 것이 이제 이미지 자체가 그렇게 뚜렷하지 않아서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이 세 발을 이렇게 곰의 형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곰의 머리에 사람의 몸을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면 이것이 단군 신화와 관련이 있겠다 하는 그런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영상의 그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굽은 것이 이렇게 양쪽으로 대칭해서 그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개념이 몸체에도 역시 또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한번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렇게 새의 머리 부분과 몸체를 이렇게 그렸는데, 여기서 보면 이 새의 몸체가 여기에서는 사실과는 변형이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누의 형상, 앞에서 보았던 C자형의 형상이 이렇게 추상화 과정을 밟고 있고, 또 여기에서 보면 같은 그러한 형상이 이어서 이렇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몸체로서는 바로 구분, 그런 형태이지만 여기에 나타나는 그 머리 부분은 바로 새를 이렇게 표현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대칭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둥이 부분도 이렇게 보게 되면 역시 누에와 관련이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고, 여기 또 꼭대기를 보게 되면 또 마찬가지로 같은 내용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러한 형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순수한 그런 누에의 형태가 아니라 누에의 새의 머리를 이렇게 결합시킨 그러한 형태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위 말하면 이 새와 이 누에는 어떤 긴밀한 그러한 관계를 갖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토템으로서 이것을 결합시킨 것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바는 우리가 영상 초기에 이러한 족보를 보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이 다시 한번 또 상기시켜 드리면, 이것은 신이라는 글자이고 이것은 양잠신, 뉘조에 대한 그러한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제4, 우리는 이것을 기로만 읽고 있는데 원래의 발음은 사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제4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제4로서 읽는 이분은 누구냐 하면 바로 소호금천씨이고, 이분을 고대 문양으로서 나타내면 바로 봉황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춘추자전이나 이런 데서 보게 되면 바로 이 소호금천씨의 토템이 봉황이기 때문에 그 새를 처음으로 자신의 상징으로 삼은 인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바로 누에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요 새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소호금천씨 이분과 동일인이거나 아니면 이분의 그 다음 세대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새와 뉘조, 이 양잠신이 낳은 그 다음 세대가 새로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은 여기에 나오는 이러한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죠. 이것은 대문구 문화에서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최초에는 위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불꽃이 3개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으로 가게 되면 불꽃이 5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원형으로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상태에서는 이렇게 3개 이렇게 하고
이 상태에서 옆에서 이렇게 작은 불꽃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나온 이 형태는 바로 불꽃 3개, 이 3대와 그 다음에 이것은 날 일자가 해 일자가 합해진 그러한 형태로서 이 새의 정체에 대해서 설명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세 번째 불꽃, 다시 말하면 3세대의 불꽃인데 이 불꽃은 날일자, 곧 천신, 신농 하나님의 외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문구 문화 시대에 만들어진 또 그 시대를 대표하는, 인식하는 그러한 표현으로서 이렇게 청동기 뚜껑에 이런 표현을 남겼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것은 단순한 그냥 누에만이 아니고 이것이 이렇게 상징성을 각각 조합을 해서 새로운 형태로서 창조해낸 그러한 상징성을 띠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몸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몸체도 역시 새의, 여기 부리도 있죠. 새와 그 다음에 이렇게 말려있는 이러한 누에의 그러한 형상, 연장된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또 여기에 보면 이렇게 이 상태에서도 이 발이 여기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것이 앞에서 본 것처럼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대문구 문화 그 토기에는 이와 유사한 형식의 그러한 그 문양들이 다수가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가장 원초적인, 가장 원형적인 그러한 모양으로 표현을 했고, 여기에 불꽃 5개짜리라든지 그 다음에 옆에서 불꽃이 살짝 작게 표현됐다든지 하는 그러한 것들이 또 다른 문양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신라시대의 은관인데요. 여기서 보면 바로 하나, 둘, 셋, 불꽃 3개, 이것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과 동일하다고 하는 것을, 동일한 표현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또 이것은 또 불꽃이라는 것을, 이것이 새의 날개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또한 불꽃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대문구 문화 거기 형상에 보면 바로 이러한 토기, 거기에서도 이것을 불꽃으로 표현한 것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고스란히 전해서 고스란히 그런 형태로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것도 확대를 해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보면 자, 원형의 C자형의 누에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아까 앞에서 보신 것처럼 누에의 형태가 이렇게 성장을 해서 이렇게 큰 누에로 되어 있고, 가운데에 이렇게 또 선으로서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곧 이것이 성장한 큰 누에이고 이것은 작은 누에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푸나루와 사회로 한다면 이렇게 밖에 있는 큰 누에는 고모가 될 것이고 이것은 조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 손잡이를 보게 되면 누에가 이렇게 계속해서 연결해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누에가 있고 누에가 있고 누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동 기물에 있는 것은 시대를 막론하고 최초의 이 누에의 형태를 그 후대의 상징성이 더해지면서 형태가 점점 본래의 형태를 벗어나고 또 복잡해지고 또 커지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최초의 이 고곡은, 이 누에는 우리가 고곡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유물들이 출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물관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것이 뭐냐 하는 것을 알지를 못하는데 이것은 뉘조, 모계로서의 뉘조 양잠신이 되는 그분의 토템, 누에를 갖다가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 이것은 발전한 형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청동기물의 바탕에 있는 굽은 것들은 다 본래의 누에의 형태에서 변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하고 그것에 맞춰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크게 역사적 맥락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러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보통 고곡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러나 이것은 고곡이라는 것은 아무런 역사를 모르거나 이것의 정체를 몰랐을 때는 고곡이지만 그러나 이제는 이것의 이름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누에 잠자를 써서 잠옥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저는 그래서 이것을 잠옥으로 표현할 것을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바로 이러한 형태입니다. 여기 있는 것이 바로 뚜껑에 있는 이 형태가 또 손잡이에 있는 이 형태가 바로 이러한 누에를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그때 당시에 매우 귀중하게 여겼던 그러한 옥을 가지고 경도가 높은 이 옥을 가지고 갈아서 만든 이유는 바로 이분이 모계로서의 시조이기 때문에 신성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상징이 대를 이어서 계승될수록 여기에 그 후대의 상징성이 보태져 가지고 점차 용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그 상태를 또 그 원형을 우리는 반드시 그 이해를 해야 그 다음에 연결되는 이러한 상징성들을 이해할 수가 있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이제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앞에서 본 그 형태는 자, 이것도 누에 두 마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는데 그때는 이렇게 그때는 이렇게 구분 형태로 둥글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에서 보신 그러한 내용들은 그러한 누에에서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옆에 보신 것처럼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죠.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인데 왜 이것이 이렇게 변형이 되었을까요? 이것은 바로 이분이 불임금님의 따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누에 두 마리에다가 플러스 불을 상징하는 그러한 불꽃을 여기에 보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별히 나는 양잠신이면서 불임금님의 딸이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청동기물은 은나라 때의 그런 기물입니다. 자, 여기서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이 굽은 것, 여기 누에 두 마리가 있죠? 이 누에 두 마리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몸에 이렇게 굽은 것이 이렇게 여러 개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또 이렇게 여러 개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본래의 누에의 어미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은 누에의 다음 세대가 될 그런 씨가 들어있다 하는 것을 여기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글자는 한자로 치면 이 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자. 이 사자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자성이라고 하는데 다음 세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또 마찬가지고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굽은 것, 이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좀 보기가 드물게 이런 식으로 자기가 이 누에가 다음 세대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자손들을 품고 있다
하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분 것들, 이것이 자 보면 이것은 이제 설문해자 주에 나와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바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바로 이것은 신라 금관 측면에 있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측면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죠. 그리고 그 굽어지는 자리마다 이렇게 표현을 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이게 금관, 신라 금관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었는데 바로 이 글자가 바로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문해자에서는 신자로 표현을 하고 있죠. 신. 다시 말하면 여기에 있는 이것은 신이라는 글자가 되고 이 누의 두 마리는 여기에 한 마리, C자형인데 또 여기서도 이렇게 굽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두 손으로 받드는 그러한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천신 하나님을 받드는 사람, 그것이 곧 그 따님, 모계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라 금관에서도 바로 그 측면, 양 측면에 이러한 형태로서 표현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금관을 설명하는 영상에서 이 금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링크를 달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 누의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발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누의 발. 여기도 마찬가지로 누의 발이 표현되어 있고 또 이것이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라는 것으로 여기에 이렇게 말려져 있는 이 두 가닥을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안쪽에 보면 여기에도 이 안쪽에 이 글자를 보게 되면 여기에도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신의 딸이다, 또 신의 외손이다 하는 천신 하나님의 외손이다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겠지만 이때 당시의 인물들은 이렇게만 표현을 해도 그 상징성을 바로 이해할 수가 있었음을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핵심이 되는 그런 개념은 이렇게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이렇게 꺾여져 있는 이런 누에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 방식은 이미 앞에 청동기물에서 한번 보셨죠.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여기서도 자신이 누의 임을 여기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누의 형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두 마리라는 의미로 여기에서도 또 이렇게 각각 두 마리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여기에 또 이렇게 표현을 해서 두 마리의 누의 임을 여기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상당히 발전된 형태죠. 여기서 보면은 누에를 나타내는 구분 형태가 이렇게 몇 바퀴 돌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도 역시 몇 바퀴 돌았습니다. 이것은 푸나라와 사회를 상징하는 삼촌과 조카 혹은 고모와 조카 이런 역사가 계속 대를 이어서 이렇게 지속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소망이 여기에 담겨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또 대칭으로서 좌우 대칭으로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기서 보면 이렇게 두 마리의 이 누에가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 앞에 간단하게 한 바퀴 돌기 전까지의 상태를 이것을 따로 딱 떼내게 되면 오늘날 우리나라 태극기 중앙에 있는 그 형상을 고스란히 그대로 가져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바로 이게 이 구본 형태,
이것을 우리는 흔히 보면 이것을 나뭇잎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이건 나뭇잎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과 같은 형태를 몸체도 역시 눈썹 위치에 이렇게 표현을 해 두었습니다. 이것은 누에이면서 가운데에 또 선을 그은 것은 누에 두 마리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가운데를 상징했으면서 여기에 아래 위로 이렇게 선이 그어진 것. 자, 여기서 이런 식으로 형태가 그어진 것. 이것이 바로 최초의 그 상형문자이면서 이것이 제가 이전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것을 철 혹은 초라고 하는 것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글자가 상형 문자에서 근문으로 나타나면서 이 철이 무엇을 만들었다 하는 그 기록을 제가 보여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풀이 아니라 이것은 그때 당시에 중요했던 시조 인식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이 청동 기물에서도 바로 그러한 시조 인식을 나타냈고, 또 여러 개가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시조로부터 시작된 그러한 민족의 역사가 계속 끊임없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내용이 그 안에 담겨진 것이고, 또 이러한 원리로 이전에 없었던 칼을 만들어서 호의를 가지고 전해준 것이 바로 칠지도다 하는 것을 제가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타난 이 자체는 누에이면서 이것은 바로 칠지도의 원리가 이 안에 여기에 담겨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물에 여기 나타나는 이제 괴수라고 흔히 표현하는데, 여기에 나타나는 바로 이것도 역시 누에 위에 새겨진 이것과 같은 형상으로 새겨진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여기 근문을 보게 되면 여기에 나타나는 요 을자와 또 요거 우리가 오늘날에는 진이라고 알고 있는 이 글자, 이것은 다 그 글자의 시작이 누에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 누에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것을 진이다 이렇게 읽지만 신이라는 것과도 같은 당시에는 같은 발음이었습니다. 같은 발음이고 뜻도 같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오래 흐르면서 그 내용이 달라진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바로 이것이 바로 이것과 같은 개념이죠. 여기서는 시조만을 나타냈고, 여기서는 바로 이 시조가 시작한 그러한 역사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내용으로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아까 앞에서 보셨던 바로 그러한 그 초자입니다. 초. 그 다음에 여기서도 또 보면 바로 이렇게 막 돌돌 말려 있습니다. 이것이 노예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 이게 기본형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노예가 목의 시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청동기의 그 바탕에 배경으로서 이렇게 깔려 있는 것이죠. 이것을 기본적으로 인식을 하고 그 상태에서 이분들의 후손인 내가 어떻습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이것을 청동 기물을 만들었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근문을 이 안에 넣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또 이 글자 자체도 이렇게 휘어져 있죠. 바로 이 굽은 것은 다 누에를 기본형으로 해서 이렇게 발전된 것입니다.
여기도 또 마찬가지로 여기도 노예가 있죠. 이렇게 노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노예에서 발전된 그런 형태이고, 요와 비슷한 형태가 무룡왕릉 석수 그 양 측면에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기본형이 있습니다. 기본형, 이 자목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또 여기도 자목이 기본형으로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자, 이건 역시 주나라 때의 그러한 금문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룡왕릉 석수에 있는 그러한 형태를 많이 싱크로율이 높습니다. 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높습니다. 다 이런 것도 노예에서 발전한 것입니다. 다 이것도 그리고 보시다시피 몸체는 노예를 기준으로 했고, 또 이 목, 이 부분도 노예 두 마리가 이렇게 좌우 대칭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머리 부분과 주둥이 요 부분, 이런 것들도 형상은 새의 형상이지만 그 각각의 구성은 이렇게 노예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새와 노예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는 것이죠. 양잠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는 우리가 흔히 새가 있기 때문에 동이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지역에 살고 있는 그러한 민족의 이름으로서 동이족이라고 하면 그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것이 혈통으로서 이해를 하면 그것은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것은 바로 친손이 아니라 신농 하나님의 외손이 되는 것입니다. 딸이 나온 아들이기 때문에요. 자, 여기서도 한번 보시게 되면 이 안에는 곡선이 아주 그냥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곡선이라는 것은 여기에서는 누에를 말하는 것이죠. 누에를 단순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것이 양손잡이, 이것이 바로 누에를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여기는 완전히 누에밭입니다. 곳곳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몸체가 이 C자형으로 되어 있고, 그 안에는 역시 빠짐없이 바로 이런 구분 형태로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누에의 몸 안에는 그 다음 세대가 이렇게 번성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고, 여기 머리의 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뿔 모양이 있는 이 자리는 실상은 이게 노예를 가지고 이 부분을 불의 모양, 불꽃 모양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위 괴수, 모르면 괴수, 이 괴수에 대해서 그 정체성을 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형상들은 바로 이것이 발전하게 되면 우리가 아는 바로 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 용의 역사에 대해서도 기회를 봐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원본이 좀 흐릿해서 제대로 보일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가 보면, 자, 이건 역시 노예 두 마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도 또 노예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역시 노예가 있습니다. 이건 역시 노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이 새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까지 앞에서 보았던 그런 청동 금문에 나타난 그런 형식과 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여기에 보면 원형의 이 노예, 우리 박물관에 가면 수없이 보는 그러한 고곡이라는 유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고곡은 이 정체를 모를 때의 고곡이고, 이제는 우리가 이것이 뉘조가 양잠신 뉘조의 상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이제는 고곡을 버리고 자목이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렇게, 또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또 여기에는 보다 큰 성장한 그런 노예의 형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에도 고급, 여기에도 역시 자목. 자, 여기도 역시 성장한 그런 누에가 있고, 이것도 자목. 이건 역시 자목.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쭉 이러한 모계와 부계의 상징성이 여기에 있는데, 이 주나라는 아무래도 자신의 시조를 모계로서, 즉 부계 사회가 돼서는 황제로서 시조를 삼고 있는 그런 나라라고 생각한다면, 이 자목을 이렇게 주로 표현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고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 바로 이 형태가 이러한 자목을 고스란히 여기에 옮겨 놓았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자목의 시작이 되는 그러한 형태이다. 그리고 이 옥으로 만든 이 누의 원 형태에서도 이 뒤에 등에 이렇게 여러 마리의 다음 세대 새끼들이 이렇게 들어있는, 새겨놓은 그러한 자목도 여러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신라 금관 측면에 잘 연이어서 표현이 되고 있죠. 자, 이렇게 하나가 되어 있으면 그 다음 세대가 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신라 금관 측면에 표현되어 있죠. 그리고 더 이런 식으로 또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설문해자에 나와 있는 이 신자를 그대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보시면, 자, 여기서는 3태극이 아니고 4태극입니다. 이 4라고 하는 것은 고조선 시기에 고향 임금님의 넷째 아드님이 바로 이런 4태극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가락국 시대의 이 갑옷, 거기에도 보면 4태극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락국, 또 특히 신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것이 고조선 시대로부터 가락국에 이르는 그 때까지 계승관계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누의 4마리죠. 누의 4마리. 넷째라는 것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누의 형태의 그러한 여러 가지 변형된 그러한 문양으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더 간화되면 바로 이런 식으로 되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것이 뒷날 가면은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죠. 그런데 이것을 설명하는 것을 보니까 이것이 뭐 인동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인동문하고 우리 역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조선시대 후기까지만 해도 바로 자신의 시조인식에 대해서는 목숨을 버릴 정도로 투철한 그러한 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인동문이라는 것은 여기선 적합치 않은 설명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양잠신, 모계의 그러한 계승, 관계를 여기에 표현하고 있다고 설명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적합한, 그리고 역사적으로 타당한 그런 해석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동문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4태극이 있습니다. 4태극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둥근 원은 바로 천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누의 하나, 둘, 셋, 누의 셋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죠. 즉 이것은 삼신이 되는 것입니다. 변화무쌍한 그런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 개념을 모르면 이것을 알아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을 몸체를 보게 되면 바로 여기에 또 누에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이 몸을 보면 바로 이 자체가 누에이고, 그 다음에 마디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마디가 바로 누에의 기본 형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그렇게 됩니다. 누에는 나타난 마디가 12마디고 숨은 것이 한 마디가 있습니다. 그래서 13마디, 14마디까지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13마디를 일단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음력에는 12달과 윤달이 들어있는 그러한 한 마디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점이 찍혀 있습니다. 마디마다 이 숨구멍의 위치에 이렇게 점을 찍듯이 둥근 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무령왕릉의 그 서수, 거기에 새겨져 있는 그 문양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것이 왼쪽과 오른쪽, 이것이 양측면이기 때문에 대칭으로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자, 여기서 보시면 이것은 다음과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형태로서의 을자가 있고,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자, 을자 하나, 그러니까 누에 하나, 둘, 셋,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또 위에 업은 그러한 누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개념이 질지도를 나타내게 되면 바로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둥이 되는 이 부분은 바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전체가 누에를 가지고 표현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고, 이 옆에 있는 이 문양은 바로 이것이 누에, C자형이죠. 누에이면서 아래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곧 R이라는 것은 우리말의 해입니다. 그 다음에 둘, 셋, 이리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은 불꽃의 형태로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양이 있는 이러한 내용과 또 또 여기에는 붉은 염료가 이렇게 칠해져 있습니다. 붉은 염료가 칠해졌다는 것은 바로 불임금님의 자손이라는 뜻을 여기에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령왕릉 석수는 바로 무령왕이 신동 하나님의 자손이며, 또 이 목에는 이렇게 그 따님이었다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어딘가에 보면 부계와의 관련성, 그러니까 고대의 인식은 부계와 모계를 동시에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딘가에 부계를 나타내는 상징성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전체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찾아낼 수 있을런지 그건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문양은 모계를 중심으로 한 그러한 형상을 여기에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누에이면서 이것이 불꽃 모양과 결합해서 이렇게 변형된 형태로 나타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령왕릉 서수는 목의 중심에 고조선 시대의 그 상형 문자로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 질지도는 고조선 시대의 관념을 천신 하나님의 관념으로서 기준으로서 그렇게 표현했다. 그러니까 백제인들은 부계와 모계를 매우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도 정확하게 그때 당시에 상형 문자로서 표현을 할 수가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령왕 서수의 문양은 초기에, 그러니까 고조선 초기의 상형 문자다. 서수의 문양은 목의 뉘죠.
곧 삼신할머니의 자손이 대대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소망을 나타낸다. 자신의 시조인식을 상형, 문형을 청동기 전반의 배경으로 한 상태에서 금문으로 표현했다. 서수의 문양의 전통은 고대로부터 전해온 것이다. 즉 고조선 초기부터 전해온 것이다. 그것은 대문구 문화, 그 유물로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수천 년을 두고 전해온 문양의 중요성은 지대한 것이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시조를 모르고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고는 이러한 상형 문자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제 입장에서는 적어도 3000년 이상 전해온 그러한 그 고조선 시대의 표현을 그대로 왕릉 서수에 그렇게 남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다 자세한 내용,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하편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